자, 383페이지. 자, 우리 지난주에 이제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 앞부분에 좀 상세히 봐야 될 부분 다 봤어요.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정비 기본 계획입니다. 정비 기본 계획. 정비 사업의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 구체적인 것이 없고요. 서울시 전체를 대상으로 정비 기본 계획 하나 수립돼 있죠. 정비 기본 계획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계획, 정비 사업별로 한 개씩 있는 정비 계획을 수립했고요. 저 정비 계획을 수립해서 정비 사업하는 대상 지역인 정비 구역을 지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정비 구역 지정하고 나서 사업 시행 방식이 나왔죠. 그래서 사업 시행 방식에서요. 환지 방식으로 사업을 할 수 없는 게 하나가 있었죠. 재건축 사업은 환지 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없다. 그 다음에 이제 사업 시행자도 있었어요. 절대 조합이 사업 시행자가 될 수 없는 사업이 있었죠.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이 있었고요. 토지 등 소유자가 사업 시행자가 될 수 있던 사업이 있었죠. 재개발 사업 있었죠. 다 시험 문제입니다. 요 사업 시행자가 나오고 나서 이제 오늘 공부할 것이 요 사업 시행 계획인가예요. 사업 시행 계획 인가 고시입니다. 자, 사업 시행 계획 인가 고시. 자, 사업 시행 계획. 작년까지는 계획자가 안 들어갔어요. 작년까지는 사업 시행 인가였는데 올해 계획자를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기출문제 다 수정해야 돼. 계획자 집어넣어서. 사업 시행 계획 인가 고시가 있으면은요. 드디어 사업을 한다는 게 확정되는 시기예요. 그래서 우리 재개발 지역에서 지분값이 폭등하는 시기가 사업 시행 계획 인가를 받았을 때예요. 왜냐하면 보통 사업 시행 계획 인가를 못 받고 정비 사업이 무산되는 경우가 많아요. 무산되는 경우가. 인가를 받으면은요. 이때부터 새 아파트 입주하는데 딱 5년 걸려요. 예. 그래서 저기 재개발 사업이 성공적으로 잘 될까 안 될까 많은 사람들이 지켜봐요. 근데 낡은 주택을 샀는데 프리미엄 주고 샀는데 만약에 사업 시행 계획 인가를 못 받으면은요. 자기는 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눈치 작전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때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전화해서 물어봐요. 어느 지역의 재개발 사업, 그거 사업 시행 인가 나와요. 그러면 공인중개사가 예, 올 가을에 나온다고 해요. 그러면 그 말 믿고 샀는데 안 나와. 내년 봄, 가을 해서 한남동 같은 데는 벌써 5년 전부터 다음 달에 나온다 그랬어. 예, 벌써 5년 끌었어. 다음 달 나온다 그랬는데 5년 끌었어. 예. 그래서 실제로 사업 시행 계획 인가가 나오는 것은요. 인가 나오기 한 2주 전에 확실히 알아요. 왜냐하면 이제 구청장이 확실하게 이제 다 끝나서 결재만 남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때 조합장하고 임원들은요. 이제 매입하기 시작해요. 지분을. 물론 다른 사람 이름은 매입하겠죠. 확실하게 인가 나오는 거니까 인가 안 나올 줄 알고 아직 안 사고 있던 거 있잖아요. 사고 나면 무조건 이때는 지분값이 올라가. 인가 받고 나면. 그래서 인가 받으면 플랜카드가 도처에 걸립니다. 경축. 예. 그래서 우리 옥수동의 옥수 12구역은 인가 받는 데까지 30년 걸렸어요. 30년까지. 옥수 13구역은 25년 걸렸어요. 그리고 인가 받고 다 각각 5년 만에 입주했어요. 5년 만에. 그래서 사업 시행 계획 인가 고시가 있으면은 그 다음에 120일 내에 이제 분양 공고를 합니다. 분양 공고. 이제 조합에서 분양 공고를 해요. 토지 등 소유자 여러분, 바로 조합원들이죠. 토지 등 소유자 여러분, 드디어 사업 시행 계획 인가를 받았습니다. 새 아파트로 분양받고자 하시는 분들은 분양 신청하십시오 해가지고 이게 부담금 내역하고요. 본인이 내야 될 그 계략적인 부담금이에요. 구체적인 부담금은 동호수 추첨이 끝나야 나와요. 계략적인 부담금. 계략적인 내야 될 부담금하고요. 추가로 얼마를 더 내시면 30평대 아파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언제까지 분양 신청해야 되는지, 분양 신청 기간 등등
토지 등 소유자에게 알려줄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을 토지 등 소유자에게 통지를 해주고요. 요 통지한 것을 일간신문에 공고를 해요. 일간신문에 공고합니다. 우리가 이 공고를 분양공고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분양공고를 하고 나면은 실제로 뭐 공고 안 해도 조합원들이 다 알죠. 조합이 연락해 주니까. 이제 공식적으로 분양공고하는 거예요. 분양공고를 보고 분양받을 사람들이 분양 신청합니다. 그러면 거의 다 분양 신청하겠죠. 근데 가끔 가다가 정부 정책이 바뀌거나 그래서 분양 받아봤자 수익이 안 나올 것처럼 보인다면 분양 신청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분양 신청하는데 이때 분양 신청을 하지 않거나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한테는 손실을 보상해 준다는 규정 나와요. 손실 보상해 줍니다. 분양 신청을 하지 않거나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좀 다시 나옵니다. 그다음에 이제 분양 신청을 다 마감하고 나면은 분양 신청한 사람들한테 새 아파트를 지어주기 위한 계획, 요 관리처분 계획이라고 있죠. 관리처분 계획을 사업 시행자가 수립을 해서 시장 군수한테 인가받고 고시합니다. 관리처분 계획은요, 우리가 환지 계획은 낡은 땅을 개발해서 새 땅으로 바꿔주는 게 환지 계획. 관리처분 계획은요, 땅 위에 건물까지 지어서 바꿔주는 게 관리처분 계획. 건물까지 얹어서 바꿔주면 관리처분 계획이에요. 이 관리처분 계획 인가 고시가 있으면은요, 이제 낡은 토지 건물은 더 이상 쓰면 안 돼요. 사용 수익의 정지가 일어납니다. 사용 수익의 정지. 그래서 요때 이제 사람들 다 이주합니다. 다 이주해. 철거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가 이제 사업 시행 단계가 들어옵니다. 사업 시행. 그게 이제 사업 시행이 들어간 거예요. 사업 시행의 출발은 철거입니다. 부시는 거죠. 그래서 철거하기 전에 다 이주시키고 이제 부시고 이제 한 3년 정도 지나고 나면 이제 완공이 돼요. 완공이 되면은 준공인가 받고요. 그 다음에 공사 끝났다는 공사 완료 고시랍니다. 공사 완료 고시를 하고요. 그럼 이 다음 단계가 분양 설계에 들어갑니다. 이제 분양 설계에 들어가는데 이 분양 설계는 뭐냐 그러면 구분 소유권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만약에 25층짜리 아파트 한 동이 완공이 됐다 그러면은요, 완공되는 순간은 소유권이 한 개예요. 일물 일권주의. 이것을 101호 구분 소유권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구분 소유권을 만들기 위해서는요, 먼저 대지 면적이 확정이 돼야 돼요. 그래서 대지의 확정 측량을 합니다. 대지의 확정 측량. 실제로 왜 이 확정 측량을 하냐 그러면 계획했던 만큼 대지가 안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실제로. 다시 한번 측량을 해야 돼요. 대지 확정 측량하고 그 다음에 이제 대지권을 정하기 위해서는 토지를 분할해야 돼요. 토지의 분할 절차를 거칩니다. 토지의 분할 절차. 그래야지만 대지권을 나눠줄 수가 있거든요. 분할 절차를 거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양 설계를 하고 그 다음 단계가 이제 분양 처분이에요. 분양 처분은 소유권을 이전해 주는 겁니다. 분양 신청한 조합원들한테 소유권 이전해 주는 거. 이때는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이전의 고시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소유권을 이전합니다. 이렇게 이전합니다. 그러면 소유권을 이전받은 사람이 자기 앞으로 등기하고 청산할 것이 이렇게 청산을 하게 됩니다. 청산하는데 보통 몇 년 걸려요. 예, 조합이 바로 해산하는 게 아니라 청산 후에 해산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지금 우리 사업 시행 계획 인가부터 나오는 얘기인데요. 각각의 절차의 우리 핵심적인 것들 이제 다시 좀 구체적으로 공부하시면 되는데요. 거기 383페이지 보시면 사업 시행자는 정비 사업 시행할 때는 사업 시행 계획서의 정관 등 서류를 첨부해서 시장 군수 등에게 제출하고 사업 시행 계획 인가를 받아야 되고요. 인가 받은 것을 중지하거나 폐지, 변경 다
다시 인가 받아야 됩니다. 중지하고 폐지도 변경에 포함되죠. 변경은 원칙으로 돌아간다. 그래서 변경, 중지, 폐지도 다 인가를 받아야 되는데 예외가 있어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는 시장, 군수 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는데 시장, 군수 등한테 신고해야 되는 경우 있죠. 이 박스가요. 7년에 한 번 정도 시험 나와. 7년에 한 번. 어떤 분은 최근 6년간 나온 적이 있는가 확인해 보는 분들 계시거든요. 참고로 14년간 2회 연속 나오고 12년간 안 나오면은 평균은 7년에 한 번이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계산하시면 안 돼. 예. 그러면 그 박스 안에서 시험 낼 때요. 박스 안에 1번 있죠. 정비 사업비를 10% 범위에서 변경할 때가 있어. 그렇죠? 그래서 10% 범위에서 변경할 때 관리처분 계획 인가에 따라 변경할 때 그것만 기억하고 2번에 건축물이 아닌 부대 복리시설 설치 규모를 확대하는 때 확대하는 때 그 다음에 그 가로를 시험에 내시는 분이 계셔요.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그래서 시험 문제 위치가 변경되는 부대 복리시설의 설치 규모를 확대할 때 그것은 경미한 행위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상가의 위치가 바뀌면은요 절대 경미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요. 그 다음에 대지 면적 10% 범위 안에서 변경. 그래서 경미한 것은 다 10% 범위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뒤로 넘겨주시고, 예. 주로 제가 체크한 그것만 시험 문제에서 주로 나와요. 예. 그 다음에, 384페이지 동그라미 2번에 시장, 군수 등은 60일 내 인가 여부 결정해서 통보하고요. 예. 동그라미 3번 사업 시행자는 인가 신청하기 전에 미리 총회를 개최해서 총회 의결을 거쳐야 되고요. 동그라미 4번 토지 등 소유자가 재개발 사업 시행할 때는 토지 등 소유자 숫자가 20명 미만일 때를 말해요. 예, 그때 동의받아야 돼요. 토지 등 소유자 4분의 3, 토지 면적 2분의 1. 재개발 조합 설립 인가 신청할 때 동의 요건하고 같아요. 동그라미 5번은 지정 개발자가 정비 사업할 때도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예. 사업 시행 계획 인가 신청할 때 동의 받은 거 나왔고요. 동그라미 6번은요. 26조 1항 천재지변, 27조 1항 천재지변. 천재지변일 때는 오른쪽이 첫 번째 줄만 밑줄 치시면 돼요. 사업 시행자는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천재지변일 때는 동의 없이 그냥 인가 내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은요. 지금 거기 보시면 기반시설의 기부 체납 기준이라고 나오는데요. 이거는 원래 주택법에 있는 것을 정비법에서 베껴온 거예요. 그래서 사업시행 계획 인가할 때요. 시장, 군수 등이 해당 정비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거나 과도한 정비 기반시설의 기부 체납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뭐 도로를 갖다가 크게 뚫어달라, 공원을 설치해라, 공용주차장 설치해라, 과도한 기부 체납을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주택법에 있는 것을 베껴온 거하고 똑같아요. 예. 그 다음에 사업시행계획서 작성이 나오는데 사업시행계획서의 내용이 그 박스에 나오는 건데요. 이거 시험에 나올까요? 이거 나온 적이 한 번 있어요. 예, 나온 적이. 근데 이거는 지금 외우는 게 아니라 우리 문제집에 있거든요. 문제집 풀면서 그때 몇 개 체크해 보시면 되니까 절대 외우지 마세요. 예. 그 다음에 거기 386페이지 용적률 완화가 나오는데요. 재건축 사업 등을 할 때 용적률을 완화시켜주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거 18회 시험 때 한 번 나왔어요. 18회 시험 때. 그때는 조문이 2개밖에 없었고요. 지금은 조문이 2페이지야. 2페이지. 그때는 조문 2개였을 때고요. 그래서 요거는 문제집 풀 때 그때 보도록 하고요. 지금 보지 마세요. 이거는 외워서 맞출 수 있는 성격의 내용이 아니거든요. 예. 근데 실제 실무하실 때는 필요하실 수가 있어요. 389페이지 관계소류 공람과 의견, 정치, 인허가 등의 의제. 이건 뭐냐면 가로 4번에
사업 시행 계획 인가 고시가 있으면 다른 법률에 의한 인허가도 다 받은 것으로 본다. 예를 들면 뭐 건축법상 건축 허가 받은 것으로 본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390피 절대 외우면 안 되겠죠? 예.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예. 절대 외우는 게 아니다. 그 다음에 거기 동그라미 2번부터 해가지고 이제 몇 가지 지문만 이제 보시면 되는데 거기 391페이지에 우리 시험에 나오는 것은 동그라미 5번이에요. 동그라미 5번입니다. 시장, 군수 등이 사업 시행 계획 인가를 할 때는 정비구역부터 200m 이내에 교육시설이 설치되어 있을 때는 지자체의 교육감, 시도의 교육감이 있고요. 시군구의 교육장이 있거든요. 교육감 또는 교육장과 협의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시장, 군수 등이 자기 마음대로 사업 시행 계획 인가를 못 내줘요. 200m 이내에 교육시설이 있을 때. 서울은 어디에 가도 다 200m 이내 학교 다 있어요. 그러니까 서울시 교육감의 동의 없이는 사실 협의가 안 되면 인가 못 하거든요. 사업 시행 계획 인가 못 합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6번은 올해 새로 신설됐어요. 그러면 교육감이 바쁘다고 안 만나주면 끝이야. 예, 그래서 나온 게 6번이에요.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긴급히 정비 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 인정할 때는요. 협의나 교육감, 교육장과 협의를 마치기 전에 인가를 할 수 있다. 예. 이 경우 협의를 마칠 때까지는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지 않는다. 다른 법률에 의한 인허가 등은 받은 것으로 보지 않는다. 일단 인가는 받은 것으로 보고요. 예. 뒤로 넘겨주시고 가로 5번의 사업시행 계획 인가의 특례라는 것은요. 거기 주택법하고 건축법 조문 5개가 일시적으로 위반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업시행 계획사안에 주택법이나 건축법 일시적으로 위반된다 할지라도 예외적으로 인가를 내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에 일부 건축물 했을 때 일부 건축물이 단지 내 상가예요. 단지 내 상가를 재건축 같은 거 안 하고 존치나 리모델링 하는 경우가 있어요. 걔네들을 빼다 보면 주택법이나 건축법 조문이 위반될 수가 있는데 그래도 사업시행 계획인가를 신청할 수 있고요. 밑에 동그라미 2번이 바로 위반해도 인가 내주는 5개 규정이고요. 동그라미 3번은요. 그러면 그 단지 내 상가처럼 재건축에 반대해서 존치나 리모델링 되는 그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예외적으로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다. 다만은 올해 신설된 거예요. 정비 계획에서 존치 또는 리모델링 하는 것으로 계획된 경우에는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3번의 순환 정비 방식의 정비 사업은요. 시험에는 직접적으로 나온 적은 없습니다만은 우리 서울에서 최초로 순환 정비 방식 한 게 서울의 신림동 지역 재개발 사업할 때 그 다음에 마장동 지역 재개발 사업할 때요. 그 지역 전체를 다 한꺼번에 철거하고 새로 지은 게 아니라 구간을 나눠서 1구역 부시고 새로 짓고 2구역 부시고 새로 짓고 했거든요. 이때 순환용 주택을 마련해요. 순환용 주택이라는 게 바로 임대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임대 아파트를 가지고 순환용 주택을 가지고 하는 것이 순환 정비 방식이고요. 오른쪽에 우리 지정 개발자의 사업비 예치. 요거는 시험에 자주 나왔어요. 재개발 사업을 사업 시행 계획 인가할 때는요. 시행자가 파산의 우려가 있는 지정 개발자예요. 파산의 우려가 있는. 보통 이게 시행사거든요. 시행사. 지정 개발자인 때는 정비 사업비의 20% 범위 내에서 금액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요. 정비 사업비 20% 범위에서 금액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답니다. 청산금 지급이 완료됐을 때 이제 반환해 주고요. 우리 정비 사업 시행을 위한 조치에서요. 작년까지는 임시 수용 시설이라고 그랬고요. 비판을 많이 받아서 임시 거주 시설로 바꿨습니다. 아니 정비 사업하는 지역 주민들이 난민들도 아니고 무슨 임시 수용이야. 그래서 임시 거주 시설로 바꿨는데 시험에는 어느 사업에 나오는가가 나와요. 주거환경 개선 사업과 재개발 사업 2개 사업이고 재건축 사업에서는
임시 거주 시설 설치란 말이 안 나와요. 그래서 임대주택 등의 시설에 임시로 거주하게나 주택자금 융자 알선을 해주는 게 두 개 사업이고, 원래도 동그라미 2번처럼요, 국가나 지자체, 공공단체, 개인의 시설이나 토지도 임시 거주를 위해서는 일시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근데 동그라미 3번 시험에 나왔었는데 한번 국가나 지자체는 원칙적으로 거절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공공단체나 개인은요, 거절할 수 있어요. 네 거 쓰겠다. 그럼 거절할 수 있는데 국가나 지자체는 원칙적으로 임시 거주 시설로 쓰겠다는 것을 거절 못하는데, 거절할 수 있는 경우 세 가지가 있어요. 1번이 시험에 나왔던 거죠. 제3자와 이미 매매 계약이 체결됐을 때, 사용 계획이 확정됐을 때, 이미 사용 허가를 한 경우, 이럴 때는 거절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사용료하고 대부료는 면제한다 그러죠. 여러분 민법 시간에 행정재산과 일반재산 나오죠. 일반재산은 시효취득이 가능하잖아요. 그럼 우리 행정재산하고 일반재산을 국민이 빌려 쓰는 거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에 나와요. 그래서 행정재산을 빌렸을 때 내는 돈이 여기 사용료고요. 일반재산을 빌렸을 때 내는 돈이 대부료예요. 대부료. 사용료나 대부료는 면제한다. 예. 자, 뒤로 넘겨주시면은 동그라미 4번에 약간 의문스러운 규정이 있어요. 사업 시행자가 정비사업 공사를 완료했을 때는 30일 내에 임시 거주 시설을 철거하고 원상 회복하라고 했는데요. 우리가 계집을 철거해도 30일은 걸릴 거야. 그렇죠? 임시 거주 시설을 30일 내에 철거하기 위해서는요, 임시 거주 시설을 튼튼하게 만들 수가 없겠네. 그렇죠? 예.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 30일 내에. 동그라미 5번은 임시 상가 설치인데요. 자, 재개발 사업에 밑줄 치고 상가 세입자의 밑줄 쳐야 돼요. 상가 소유자가 쓰는 거 아니에요. 임시 상가는 상가 세입자가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정비구역 안에만 설치하는 게 아니라 정비구역 인근에 임시 상가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 청계천 지역 개발할 때요, 임시 상가로 동대문 야구장을 썼었어요. 예. 그게 이제 하나의 모델이 된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임시 거주 시설하고 임시 상가 설치 등에 따른 손실 보상 규정이 나오는데요. 이거는 뭐냐 그러면 거기 1번에 지자체를 제외한 공공단체나 개인이 손실을 입었을 때 임시 거주 시설 제공하느라고 이때는 손실을 보상해야 됩니다. 손실 보상은 당사자 협의로 정하는 게 원칙. 협의가 안 됐을 때는 동그라미 2번처럼 토지 수용인에다가 재결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밑에 3번에 토지 등의 수용 사용이 나오죠. 토지 등의 수용 사용에 대해서는요, 여기 보시면 공시법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고, 거기 보시면 정비사업에서 뒤에 가로가 나와요. 재건축 사업일 때는 천재지변이 있을 때만 수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시행자가 수용을 할 수가 있는데 재건축 사업일 때는 천재지변이 있었을 때만, 재건축 사업일 때는 천재지변이 있었을 때만 수용할 수 있다. 오른쪽에 재건축 사업에서의 매도 청구가 나와 있거든요. 요 매도 청구가요, 동그라미 1번이 올해, 동그라미 1번, 2번, 3번이 올해 새로 신설된 거예요. 작년까지는요, 무조건 매도 청구였어요. 그냥 재건축 사업에서 너 팔고 나가라 이렇게 매도 청구였는데, 올해는 무조건 먼저 매도 청구가 아니라 너 동의하는지 반대하는지 다시 한번 확실히 대답해봐라, 이걸 추가했어요. 전에는 무조건 매도 청구했는데, 그래서 여기는 재건축 사업에서 매도 청구의 동그라미 1번, 사업 시행 계획 인가 고시가 있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음의 자에게 조합 설립, 사업 시행자 지정에 관한 동의 여부를 회답할 것을 서면으로 촉구.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아니한 자, 이 사람은 조합은 자격을 안 주거든요. 너 진짜 반대하는지 다시 한번 서면으로 촉구합니다.
2번 시장, 군수 등이나 토지주택공사 등 신탁업자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받는 거에 대해서 동의하는지 반대하는지. 요거 동의하지 않은 사람도요. 조합원 자격이 안 나오거든요. 이때 2번 촉구받은 토지 등 소유자는 2개월 내 회답해야 되고요. 3번 기간 내 회답하지 않았을 때는요. 동의하지 않겠다는 뜻을 회답한 것으로 본다. 우리 회답이란 말, 촉구란 말 제가 평생 처음 들었어요. 법조문에서. 예. 우리는 보통 최고라는 말을 쓰거든요. 법학 용어가 최고라고요. 근데 이 조문을 만드는 사람은 민법을 공부 안 하는 사람 같아요. 최고라는 말을 안 쓴 거지. 그렇죠? 어떡하겠어? 우리가 법 만드는 사람도 아니고. 촉구. 예. 나는 축구인 줄 알았네. 촉구라고 써있네. 예. 4번에 기간이 지나면 그 기간이 만료된 때로부터 2개월 내에 조합 설립, 사업 시행자 지정에 동의하지 아니하겠다는 회답한 토지 등 소유자와 끊고 건축물 또는 토지만 소유한 자. 우리 재건축 사업에서는 토지 등 소유자가 되기 위해서는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 한 사람이 토지와 건물을 다 갖고 있어야지만 재건축 사업에서 토지 등 소유자가 돼서 조합원이 되고 분양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건축물이나 토지 하나만 가진 사람은요. 이제 조합원이 될 수 없으니 이 사람한테는 매도 청구할 수 있죠. 그래서 동그라미 4번에 매도 청구를 당하는 사람은 박스 위에 있던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한 사람, 시장, 군수 등이 시행자 되는 것에 동의하지 않았던 사람하고 요 두 사람한테는 먼저 촉구를 하고 난 다음에 매도 청구하고요. 그 다음에 토지나 건물 하나만 가지고 있던 사람한테는 촉구를 할 필요가 없어. 왜? 촉구한다고 달라질 게 없거든. 이 사람한테는 바로 매도 청구하는 거예요. 매도 청구할 수 있다. 매도 청구 당하는 사람이 세 가지야. 박스 안에 1번, 2번, 그 다음에 토지나 건물 하나만 가지고 있는 사람. 이렇게 바뀌었어요. 5번의 공시법을 이제 준용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거기 보시면 동그라미 2번이 이제 시험 문제죠. 1번은 원칙적으로 수용에는 공시법을 적용한다. 동그라미 2번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거 공시법은 언제 사업 시행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는가? 사업 인정 고시가 있을 때. 이때 사업은 공익사업이라 그랬습니다. 자기가 하는 사업이 공익사업이라 인정받는 사업 인정 고시가 있을 때 공시법상 사업 시행자가 수용권을 취득하는데 정비법에서는요. 사업 시행 계획 인가 고시가 있을 때요. 그래서 사업 시행 계획 인가 고시가 있으면 공시법상 사업 인정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동그라미 3번은요. 우리 재결 신청 기간은 공시법에서는 1년 내라 그랬죠. 근데 공시법 규정에 불구하고 정비법에서는 재결 신청, 수용 보상금의 협의가 안 됐을 때 재결 신청은 사업 시행 계획, 사업 시행 기간 이내에 한다. 1년 내가 아니라 사업 시행 기간 이내에 재결 신청하여야 한답니다. 동그라미 4번은요. 정비법에서만 나오는 특례예요. 그래서 우리 원래 공시법에서는 수용 보상금을 줄 때는요. 사전 현금 보상이 원칙입니다. 수용하기 전에 현금으로 주는 게 원칙인데 우리 정비법에서는 특례가 있어요. 수용하고 난 다음에 현물로 줄 수 있어요. 사후 현물 보상 가능하다. 정비사업 끝나고 나서 나중에 남는 아파트 한 채로 줄 수 있다고요. 사후 현물 보상할 수 있답니다. 자, 뒤로 넘겨서 396페이지 용적률에 관한 특례가 나옵니다. 100분의 125 이하 범위 내에서 용적률을 완화시켜 줄 수 있다. 두 가지 경우에요. 1번은 뭐냐면 손실보상 기준 이상으로 세입자에게 주거이전비를 지급하거나 그래서 우리 주거이전비는 조합원들이 낸 분담금에서요. 무상으로 주는 게 주거이전비예요. 우리 흔히 이삽이라 그러죠. 그래서 기준 이상으로 세입자에게 주거이전비를 지급하거나 2번 그 다음에 임대주택을 임대상가를 추가적으로 건설해 주면은요. 그러면 100분의 125, 25%를 용적률 더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20층 지을 것을요. 20층 지을 25층까지 짓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개 조합원 수가 많아가지고 용적률을 높게 받아야 되는데 일단 낮게 줘요. 낮게 구청에서 주고요. 임대 아파트 추가로 짓고 그 다음에 여기 주거 이전비를 추가로 더 주면은요 5층을 올려줘요. 이렇게 줍니다. 그래서 보통 추가로 건설하는 게 옛날에 한 서너 배 정도를 더 건설합니다. 임대주택을요. 옛날에 50세대 지금 한 200세대 지어요. 예. 일단 7번에 재건축 사업 범위에 관한 특례가 나오는데요. 이거는 토지 분할 청구입니다. 토지 분할 청구는 오로지 재건축 사업에서만 나옵니다. 이거는 뭐냐 그러면 우리가 보통 우리 재건축 사업할 때 이런 경우 있잖아요. 여기가 이제 101동이 이렇게 있고 여기가 102동, 뒤가 이렇게 103동 이렇게 있을 때 각 동별 동의 요건이 필요했죠. 예. 재건축 조합 설립 인가 받을 때 단지 전체의 동의 요건이 필요했는데요. 다른 동은 다 동의했는데 만약에 101동만 동의를 안 하는 수가 있죠. 그러면 재건축 조합 설립을 못 하잖아요. 이럴 때 101동만 잘라내겠다는 거예요. 이렇게요. 너네들만 잘라내고 아웃시키고 우리끼리 하겠다는 이게 토지 분할 청구예요. 근데 토지 분할 청구는요. 그 동이 없어도 별로 문제 안 될 때 보통 다른 동 주민들이 해요. 예. 그런데 현재 우리 동의가 안 나오는 경우가 어디냐 그러면은 이 앞에가 보통 한강이에요. 여기가 한강이고 101동은 한강 조망권이 이렇게 있는 동이에요. 102동, 103동은 없어. 근데 101동 주민들은 재건축을 해도 우리가 여기 짓는 것을 분양받는 것을 보장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 동의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동의 안 하겠대. 왜? 우리는 이렇게 낡아도 이 전망 좋은 집에 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저럴 때 이제 동의를 안 하기 때문에 재건축 조합 설립에 동의가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때는 이걸 토지 분할 청구를 안 해요. 여기를 잘라내면은요. 자기네들 남은 데가 가치가 더 떨어지거든요. 이럴 때는. 근데 만약에 구탱이에 있는 102동이다. 반대하면 잘라내버립니다. 이렇게 해요. 예. 그래서 한 4년 전쯤에요. 강남역 5번 출구 쪽에 이면도로에요. 재건축할 아파트가 있거든요. 거기서 플랜카드 하나 걸려 있어요. 토지 분할 청구 소송 승소에서 걸렸어요. 바로 반대하던 구석에 있던 동을 잘라낸 거예요. 그런데 여기 재건축 사업 범위에 관한 특례가 바로 토지 분할 청구하는 건데 건축법 57조에 대지의 분할 제한 면적이 있죠. 거기에 미달된다 할지라도 잘라낼 수 있대요. 토지 분할 청구할 수 있다. 예. 그 다음 동그라미 2번은 원래 협의는 먼저 해야 돼요. 협의는 먼저 하고 협의가 안 됐을 때는 3번 법원에 토지 분할 청구할 수 있고 이 토지 분할 청구 소송이 그 유명한 민법에 나오는 형성의 소예요. 그래서 형성 판결이지 이게 법원에서 형성 판결 분할된 것으로 봐요. 판결 나오면은 그 다음 동그라미 4번은 뭐냐면 그러면 분할돼서 잘려나가는 저 동주민들이요. 재판을 지연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재판을 지연시키지 못하게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요. 이때는 여기 건축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서 조합 설립 인가나 사업 시행 계획 인가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걸 이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보시고 우리 잠시 쉬었다가 계속하겠습니다. 칠판 지우지 마시고요.